예, 주말에 오늘도 도심 탄핵 찬반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론전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윤선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전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볼 텐데 영하권의 강추위는 계속됐습니다만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여야 의원들도 참여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개인적 차원의 참석의 입장입니다만 이런 분위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대한민국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는 집회 측에서 추산한 것만 해도 무려 5만 2천 명의 인원이 모였고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예. 거기에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참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이게 지역에서 있었던 행사인 만큼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만큼 당심이 실렸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공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이 탄핵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서 이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광장 정치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되는 건 아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반대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정 대변인의 개인적 의견이셨는데 조 변호사께서는 정 대변인과는 다른 의견이시겠죠? 일단 탄핵 찬성 집회의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산 숫자만 10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전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집회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 지금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을 두고 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심리와 재판은 그대로 두고 정치는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해서 옥중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의원들과 접견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탄핵 반대 집회는 더욱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주최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라든가 정광훈 목사 측 관계자들이 지난번 서부지법 그 폭동 사건에 연루된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기사들,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탄핵 찬반 집회 자체가 과격화될 경우 굉장히 위헌 사태라든가 무력 충돌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 측에서 좀 자제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여야 의원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의원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을 했잖아요. 그 집회에. 네. 당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참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다른 정서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탄핵 재판이 지금 본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이 탄핵 사유에 달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정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개별 차원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참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로 탄핵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상황에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굳이 꺼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당 의원 참석을 했고 야당 의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을 했는데 이런 개별적인 의원들의 참석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 관련된 의원들이라든가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이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집회에 참여해서 찬성하는 의견,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집회 현장에서는 좀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허위 사실 같은 것들이 그대로 집회에 나와 있는 시민들 상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강추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올 정도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탄핵 반대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예. 이분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 그대로인 것 마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이 그대로 말을 한다. 이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 부분만큼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 인물들의 진술을 놓고도 주말에도 뭐 역시 공방을 계속 이어간 모습인데 두 분께 각 당에 대한 그 입장을 좀 들려드리고 어떻게 반박하실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대변인님, 민주당이 이제 말장난과 궤변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헌재 재판 과정을 보면 그동안은요 민주당이나 아니면 초기에 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던 군경 지휘자 10분이 진술한 것이 정말 다 그게 사실인 양 비춰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또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랬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 쌍방의 주장은 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부분은 많이 묻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최초 진술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는 진술과는 결정적인 면에서 그것이 뭐 민주당에서는 아주 미묘한 차이, 작은 차이라고 하지만 재판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차이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될수록 초기에 있었던 일방적인 탄핵 찬성 여론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조 변호사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올린 뭐 내란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동일한 헌법재판소 심리를 같이 본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찌됐건 증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자체는 특히 곽종문 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윤석열 예.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요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바이든 날리면 두 번째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논의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입니다. 예. 추후 증인신문을 물론 수차례 남아있긴 하지만 추후에 있을 증인신문조차도 필요가 없을 정도에 이른 게 아닌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말했어요. 선관위에 군병력을 동원한 것은 본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내란 행위예요. 내란 행위를 본인 스스로 했다고 자백을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아있는 변론과 심리와 변론 과정은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더욱더 강화하는 측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재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헌재 측 의견들을 좀 얘기하면서 정광재 대변인의 반박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헌재 측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고 시간 제한 역시 양측이 동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난번 특히 5차, 6차 변론 과정을 본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분만 좀 더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단호하게 자르는 문영배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법조인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저렇게 단호하게 3분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자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인신문 시간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증인신문과 관련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재판은 누가 뭐래도 공정하게 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이라면 더 그래야 하는데 마치 일정이라든가 방향이 정해진 듯한 인상을 헌법재판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하셨던 3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또 질문, 질문은 제한하지만 의견은 뭐 들어줬다는 것을 걷다는 그런 분석이었어서 또 그것도 말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법정에서 그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재판관의 전적인 재량 사항입니다. 시간도 재판부가 충분히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심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재판, 민사재판 다 그렇게 형사재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이미 예초에 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몇 분 정도 진술을 할 것인지, 증인신문을 할 것인지를 양측이 조율해서 정하게 재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 한해서만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반대 신문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판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고한 사항이라고 밝혔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은 없다라고 지금 헌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것 마냥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전부터 그래오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헌법재판소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 선정 과정에서 그러하고 결론도 그러할 것처럼 보여진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깔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미리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예. 이러한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전을 염두에 두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증인신문 시간 제한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측에만 편협되게 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해온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대 신문 사안 같은 경우는 권고다 강제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요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이 두 차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증인들을 봤을 때는 이제 체포 지시 관련된 의혹은 물론이고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루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께 어떤 부분을 재판관들이 눈여겨보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까지 나왔던 진술과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진술들 간의 차이를 보였던 증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채택되는 증인은 지난 5차, 6차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됐을 텐데 이제 다음번 7차, 8차는 어느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최초에 나왔던 진술과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8차 변론까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변론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인들 간의 이견들을 고려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불공정성을 헌재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차례 남은 변론,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이슈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예.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계엄 선포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죠. 이번 증인신문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죠. 이미 김용빈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고요. 예. 김용민 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관계인 사이죠. 처음에 임명 당시에도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과 전혀 다른 윤 대통령 입장과 전혀 다른 반대 입장을 진술을 하고 있다. 아마 이 진술 자체가 이번 증인신문에서는 핵심적인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가능성과 그런 여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총장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진균 기자의 리포트로도 만나본 내용인데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에 형사법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 7일에는 법원에 2차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인용 기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구속 취소 청구가 사법 체계 내에서는 거의 사문화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실제 신청되는 경우도 없고 인용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이죠. 아주 네. 이례적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여하튼 할 수 있는 방어권 차원에서의 노력은 모두 다 하는 것이 뭐 피소추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 이것이 이 사법 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낮은 것 아닌가 이런 객관적인 정황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사법 체계 내에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미 3년 전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심판 제청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볼 수 있겠죠. 재판을 받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대변인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사문화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뭐 희박하다는 그러니까 인용의 가능성을 좀 낮게 봤는데 그렇다면 조현선 변호사도 뭐 같은 의견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결론으로서는 입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는 사실상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지금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들 이러한 사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구속 취소 신청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을 또다시 진행을 했다. 예. 과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적부 신청도 또 했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지 않은 절차도 신청을 했었고요. 있는 절차도 모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도 그 연장선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기각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재판 절차에 대해서 뭔가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지지층들 상에서 내가 이런 것도 신청을 했음에도 기각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면서 경제 우클릭을 좀 시도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중도층 관련 공략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 이런 기조가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민주당 내 흐름이 민주당 내에서는 또 어떻게 좀
움직임이 일어날 것인지를 좀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뭐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갔을 때 뭐 대선 주자의 그런 변동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민주당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상수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상수다. 예, 물론 너무 좀 제가 너무나 무리한 말씀을 좀 드리는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중도층 외연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아직 대선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지가 아직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죠. 여러 후보가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1대1 대결 구도가 되는 순간 어찌되었건 중도층 입장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중도층 입장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한계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대당의 모습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 최근의 흐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은 상황, 또 예.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다른 여러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당과 관련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신뢰 위기를 중도층에 설득시킬 수 없다면 예. 이 대표가 갖고 있는 확장 문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문제를 지금 일부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 이거 자체도 이 대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윤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